반만년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역사과학 토크쇼 한국사과학탐 탐구대장 김일중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탐구대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야,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탐구대장.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정욱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전통 제철 분야를 연구해서 그 안에서 나온 그 전통 제철의 재료를 가지고 전통 도금을 제작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주방칼을 또 만들고 그리고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실 때 저희 이제 이거 부엌 칼인가요, 그런 거? 네. 이것들 뭐 저희 선물로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거 안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만든 부엌칼이 많이 비쌉니다. 아, 비쌉니까? 그래서 수작업으로 만드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비싸겠네요. 복원이죠, 일종의. 근데 저희가 제철 기술이 참 우수했는데 그 특히 삼국시대는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게 다 이제 사라져가지고 일정 시대 거치면서 네. 그거를 어떻게라도 복원을 한번 하고 이 생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명인이십니다. 네. 명인 우리 관장님을 모시고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 사회에서 무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물이었던 칼. 칼의 시작은 바로 구석기 시대, 인간이 먹고 살아가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제대로 된 모양의 칼을 갖추게 된 청동기 시대를 지나 철기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백제 시대. 그리고 칼을 전투용이 아닌 의식이나 무속 등에 주로 사용했던 조선시대까지. 우리 전통 칼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본다.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오늘의 주제는 칼이었습니다. 아, 예, 칼하면 실은 떠오르는 칼들이 많은데 엑스칼리버, 야서왕의 칼. 네. 뭐 그런 칼도 있고 제다이의 광선검. 오. 스타워즈에 나오는. 네.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죠. 네, 정말. 맞습니다.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은 사실은 불가능한. 아, 불가능한 거예요? 미래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 칼은? 이게 오. 그 빛을 구성하는 이때는 전기가 없거든요. 전화가 없어서 이거를 빛이 진행하는 걸 도중에 멈춰서 예. 중단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야, 플라즈마로는 가능할 겁니다. 플라즈마. 스타워즈 거짓말쟁이네. 저는 칼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예전에 망나니들이 휘두르던 큰 칼이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 망나니가 보통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망나니를 누굴 시켰을까? 그러니까 천민들 중에서도 있지만 아주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걸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이게 망나니가 이제 참수를 하면 완전히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뭐 방송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네, 네.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칼이 좋아도 사람의 이 신체인데 한 번에 그렇게 단칼에 오, 그게 된다는 게 될 수 있을까도 싶고 그래요. 충분히 단칼에 다룰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칼에도 가능한. 제가 망나니에 대해서 전에 어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요. 이 사형수의 가족이 네. 그 자기 가족이 이제 그 사형되기 전날 네. 망나니를 찾아가서 칼을 날카롭게 달아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날카롭게 네. 갈지 않은 칼이면은 네. 이 사형수가 너무 고통 속에 죽어가니까 그렇죠. 그걸 빨리 끝내달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칼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무섭게도 느껴지지만 워낙에 이제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또 음식하는데도 중요한 도구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기본부터 또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 볼 텐데 자, 그럼 이 칼이라는 명칭은 우리 고유의 명칭인가요? 갈이라는 말에서 온 걸로 보여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갈치라고 하는 생선이 있잖아요. 일주칼. 어르신들은 칼치라고도 불러요. 칼치라고도 한자로 쓰면 그냥 도어인데 그 거기서 이제 갈이 이제 칼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동사로서 갈다라는 그 말에서 그 갈이 이제 그 어원이 이제 분리가 되면 이제 칼로도 이제 쓰인 것 같아요. 이게 변형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갈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이제 도와 검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 날만 있는 거고 대개는 보면 직선이기보다는 약간의 곡선화되죠. 곡률이 약간 있는 거고
검이라고 하는 건 양날로 이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도와 검을 보면 이게 전쟁할 때 과연 어떤 무기가 좋을까? 네. 검은 좀 느낌이 좀 찌르는 느낌이 들고 이게 도는 좀 베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칼을 막 우리 영화 보면 막 칼로 막 휘두르잖아요. 네. 그럴 때 검으로 휘두르는 것보다 이 도로 휘두르는 게 뭐랄까 좀 더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이제 그 적을 죽일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네. 기병들이 사용하는 칼은 휨이 아주 큽니다. 네. 많이 휘었죠. 이렇게 예, 휘어 있어요. 초생딸처럼. 어. 왜냐하면은 직선보다 곡선이 훨씬 베는 부위가 넓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 칼이라는 것이 어떤 그 물리학의 원리에 기반해 있는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어디 뭐 판 같은데 이렇게 박는 그 앞핀 혹은 앞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앞정을 생각해 보면은 한쪽 면은 이제 넓어서 손으로 누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정을 넓은 부분을 밀 때 이 뾰족한 부분이 이 나무에 박히는 그쪽 부분 힘은 똑같이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뾰족한 부분은 그 앞에서 보면은 단면적이 면적이 짧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라도 압력이 크면 이제 그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강해져서 칼이라는 게 사실 날카롭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 칼이 닿는 부분에 면적을 좁게 해서 이제 그 관통력을 더 있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압력을 생각하면은 왜 모든 칼들이 날카롭냐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도구 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먹도끼는 현대의 맥가이버 칼이라 불릴 만큼 당시 다양하게 활용됐던 칼이다. 주먹도끼는 특히 대형 동물을 사냥해 가죽을 분리하는 데 유용한 석기로 알려져 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음식도 갈아서 만들어 먹을 만큼 도구를 잘 활용했다. 지금의 믹서기와 같은 갈돌, 갈판, 그리고 돌도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후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이 등장하는데 이 반달 돌칼은 흔히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알려졌지만 사실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곡식을 자르거나 열매를 수확할 때 사용했던 칼이다. 이 반달 돌칼을 통해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동기 이후에 또 이제 철기 시대가 나오죠. 네. 이게 역사책이 항상 초반에 항상 나와요. 역사 교과서에. 네. 예. 이제 철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사실 중국에서 이 문물이 들어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 한반도 내에 광산을 개발하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 원료가 사철입니다. 풍화돼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풍화돼 가지고 네. 이제 해안가나 바닷가에 쌓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제 염분이 섞인 바닷물에 당연히 녹이 슬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지냐면 그 티탄이라는 성분이 그 철의 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어렸을 때 해변가 가면 검은 모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석 갖고 이렇게 붙이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검은 모래가 붙어요. 제주도에도 아직 검은 모래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연평도에 있고 많아요. 그게 철입니다. 그 철이 이용돼서 이제 철기가 꽃피우게 됐죠. 또 그럼 철기를 이용해서 또 칼을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철기 시대로 접어드니까 이제 꼭 칼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이제 농기구, 뭐 각종 무기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거에다가 이제는 이제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거죠. 장식성도 더 생기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또 얼마나 날카롭게 만들고 얼마나 또 치밀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철기도 제작 기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더 선진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를 또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삼국의 시작은 철기 문화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네. 이제.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공부했잖아요, 저희가. 네, 사실은. 항상. 예. 맞아. 철기 문화와 함께 꽃피웠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딱 기억이 났어. 삼국시대잖아. 그러니까 그 철기 시대가 어쨌든 당시에 정말 부족 국가들 간의 영토 전쟁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기를 좀 삼으려고 확실히 좀 네. 발달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야, 그죠? 예. 가야 하면 그렇죠.
예. 해가 금강가야 아니겠습니까? 무슨 왕국이죠? 가야 하면 무슨 왕국? 철의 그렇죠. 왕국. 네. 난 뭐, 아십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지어 짜냈어. 실제 의도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뭘 대답해줘야 될지 몰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지금. 아, 철의 왕국. 철의 왕국이죠. 어, 철제로 만든 통 갑옷이나 철제 투구 나오면 그냥 가야예요. 가야. 네, 철의 왕국 가야. 네, 야철제가 워낙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금강가야 이제 김해 대성동고 부분 같은데 보면 네. 많이 나오거든요. 뭐 청동석도 나오지만 철제 뭐 무기류들이나 갑옷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고구려 때문에 약화돼가지고 그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던 금강가야가 좀 약화돼요. 네. 그럼 낙동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 고령 지방에 대가야의 대가야. 중심이 옮겨가거든요. 근데 대가야도 역시 이제 이 철을 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의 왕국 가야만 알고 있지만 사실상 더 잘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백제예요. 백제입니까? 백제 억울하겠는데요? 백제가 좀 가야는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백제는 좀 백제가 왜 과연 그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서 네. 그 중에 백제라는 나라가 그거를 다 장악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그건 당연히 이제 우수한 철기 문화죠. 이거 벌써 다르잖아요. 청동검, 철검, 뭐 석검 있는데 부딪혔어. 깨지는 데가 깨지죠. 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중세 시대 유럽의 전투를 보면 네. 뭐 우리 예전에 읽었던 뭐 매복해서 유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부딪혀서 맞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러지면 지는 거예요. 막 네. 그런 식으로 싸웠거든요. 네. 그 백제 시대의 유적을 보면 거기서 철광석을 녹였던 어떤 가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그때 이미 굉장히 잘 발달된 제철 기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철광석이라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사철 같은 형태로 우리가 추출하는 자연에서 직접 얻는 철광석은 사실 산소하고 결합돼 있어 산화된 형태입니다. 산화가 돼 있다는 게 철과 산소가 결합된 형태로 돼 있는 거. 우리가 녹쓰는 것이 사실 산화된 철인데요. 네.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과정에서는 숯가루를 넣고 그리고 같이 가열을 하면 숯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일산화탄소가 이제 철이 아까 산화된 철이니까 철과 산소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산소를 뺏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철이 이제 순수한 철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과정들이 조금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철, 전통 제철 과정에서 조개 껍데기를 같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 조개 껍데기에 있는 칼슘 성분이 이 온도를 높이면은 그게 이제 칼슘과 산소가 반응된 중간 화합물 형태가 되는데요. 그 중간 화합물 형태가 된 CaO겠죠. 그게 이제 철광석 안에 들어있던 어떤 규소 성분, 그러니까 돌 성분이죠. 네. 그리고 황 성분 그런 것들과 반응을 해서 이제 철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순물들을 네.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조개 껍데기나 대신에 이제 지금은 석가석을 넣는데 석가석을 넣으면은 그 슬래그라고 그러잖아요. 예. 쇳덩이요. 예. 쇳덩이 좀 더 잘 배출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분리가 잘 되는 거죠. SI나 뭐 규소 같은 거,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잘 빠져나오게. 게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연애를 어떻게 알고 그런 걸 진짜. 뭘 넣어본 건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하다가 경험이죠, 전부 다. 우리 선조들의 높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던 한국의 칼. 그렇다면 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첫 번째 과정인 철괴 정련하기. 1500도씨까지 끌어올린 제철로에 여러 불순물이 섞인 철광석을 재련한다. 이때 황토물과 볏짚을 섞어 불에 넣는데 이는 쇠가 녹을 때 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빨갛게 불에 달궈진 잡새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단조 과정을 통해서 칼의 성질을 질기고 강하게 만든다. 수십 번 두드리고 갈고 닦으면 서서히 칼의 형태가 드러나고 이번에는 재련에서 가장 중요한 담금질 과정을 거친다. 금속 재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급냉시키며 경도를 높이는 것으로 찬물에 쇠를 넣어 식히는 시간이 몇 초만 짧거나 길어도 쇠가 늘어지거나 또는 부러지고 만다. 이러한 가열과 냉각을 통해 강철의 조직은 치밀해지고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다음으로 칼 만들기의 마지막 과정인 연마하기는 표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또 한 번의 섬세하고 기나긴 작업을 통해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만든다. 이처럼 한 자루의 칼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선조들. 우리의 전통 재련 기술이 지금까지도 전승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칼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게 이 칼 날 부분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탄소가 성분이 높아야 되고요. 칼 몸 부분은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또 너무 탄소 그 함량이 높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칼을 만들어야 돼서 사실 굉장히 저는 그 존경스럽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탄소량을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그 탄소량은 그것도 경험으로 했을 텐데요. 그것도 제가 찾아보고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는 황토물 있죠. 네. 그 황토물을 이용을 해서 그 철이 갖고 있는 탄소의 함량을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황토가 말 그대로 붉은 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흙이 붉게 보이는 이유가 그 안에 산화가 된 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 철과 산소가 결합된 형태로 있는 건데 그거를 쇳물하고 같이 섞으면은 거기서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철과 그 쇳물 안에는 탄소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쇳물 안에 있는 탄소 C와 이 황토에서 나온 O2가 결합이 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황토물을 투입하면 그 전체 철의 탄소 함량을 줄일 수도 있죠. 그런 전통 기술을 써서 탄소 함량을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칼 하나를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이 들이고 심지어 과거에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과학 기술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단하네요. 전통 제철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찾아보고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게 그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1975년에 이제 그걸 이제 새로운 장소에 이렇게 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종을 매다는 종거리를 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1975년 당시에 그걸 만들어서 그 성덕대왕 신종을 걸었는데 그 종거리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서졌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종거리를 이용을 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년에 그 당시에 제철 기술로는 그 조선시대의 그 기술을 복원하지 못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들었죠. 근데 우리나라 전통 단접 기술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도 좋고 인장력도 좋고 한데 문제가 그 부식에 좀 약하다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부식에도 강하면서도 전통 그 단접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의 시도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그 미래창조부에서 그 전통 기술을 좀 현대화해서 뭔가 우리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철 기술을 갖고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찾아낸 것이 이제 일본이나 그 독일의 예처럼 그쪽은 이제 그런 제철 기술을 가지고서 뭐 일본의 그 요리 칼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회칼 같은 경우는 뭐 싼 거는 몇만 원부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만든 건 한 1,500만 원쯤 합니다. 한 개예요. 진짜 독일에서 장인들이 만드는 거는 한 2,500유로 정도예요. 한 자루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제철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제대로 된 주방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 미래창조부에서 시작돼가지고요. 이야, 훌륭하신 분이네. 아니 왜냐면 저 독일 항상 저 여행 갔다 오시면은 항상 싸우는 게 그 쌍둥이 모양의 그러니까. 그걸 꼭 싸우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제품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충분히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옹고지신. 예. 우리 것을 잘 발전시키고 새 것을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아마 옹고지신에 그래서 딱 맞는 샘플을 행동 한 같습니다. 수십 자로 만들어서요. 그 일단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현대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뭐 제가 뭐 칼도 그렇지만 사실 가위도 뭐 외국에서 어떤 브랜드 가위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우리도 그거를 접목해서 좀 기술 개발을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기술 훌륭하거든요.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저 우리나라의 특별한 기술, 훌륭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백제 시대에 또 훌륭한 또 명검 있지 않습니까? 백제 때는 뭐 딱 떠오르는 게 칠지도입니다. 아, 그렇지. 7개의 날이 딱 서 있는. 예. 네. 칠지도는 뭐 일본의 신문입니다. 일본의 황궁의 보물세계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는
그 이손옥감이 신궁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네. 개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뭐 보름. 그래가지고 그 날은 하루에 3,000명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칼을 보려고 위해서. 그 칼을 보기 위해서. 유리 안에 들어있는 칼을 보기 위해서. 아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황궁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뭐 이렇게 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태까지 뭘로 만들어졌냐 원료가. 근데 그것이 일본 학자들이 그 조금 이제 손잡이 쪽에서 띄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철입니다. 사철. 네. 네. 그게 백제 어느 지역이냐가 항상 관심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학자들 전에는 거의 서산 지역으로 예. 굳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칠지도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일본 문물이다. 네. 일본이 백제에게 줬던 뭐 그런 거다. 지금 백제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 칠지도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칼의 몸에 네. 그 이제 한물이 적혀있죠. 각인이 돼 있죠. 네. 금상갑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보냈다는 그런 게 근데 있죠. 이제 그게 상감검인데 그 상감된 내용이 백제 왕이 왜 왕에게 준 걸로 돼 있어요. 네. 써 있는데 이제 건너간 건 맞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치 우리가 약소국이고 자기네가 강국이라서 조공처럼 가졌다는 거고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360년대 정도로 보이는데 근초고 왕이면 네. 지금 동아시아를 주름잡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야마토 클랜 정도,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킹덤이라고 안 해요. 그 네. 시대는. 세계사 서양사책에 보면 야마토 클랜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7세기 중반에 가야 다이카 계신이라 그래서 고대 왕국이 되는 수준인데 무슨 말같이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안 보여주니 연구를 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딱 그거 안 보여주니까 우기는 거죠. 그래서 더 안 보여주나 봐요. 자기도 지금 많이 써 놀란 있거든. 거죠. 예. 처음에 그 녹제가 할 때는만 해도 자기 거라고 하다가 그 지워진 글씨도 있으니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 칼하면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분군에서 백제, 뭐 가야, 네. 신라, 고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환두대도라고 있습니다. 한두대도. 네. 환두대도는 이제 손잡이 끝에 부분이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환두대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두도가 있고 뭐 크면 환두대도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고리 모양의 문양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이 동그랗게 돼 있으면 이제 소환두대도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나뭇잎 팔이 같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삼엽 환두대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용이나 뭐 봉황 같은 게 있으면 용봉문 환두대도라고도 하고, 네. 그다음에 고리 모양이 세 개로 돼 있으면 이제 삼환두대도라고도 하고 종류가 많은데 그 무령왕릉 아시죠? 예. 무령왕릉에서도 한두대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뭐 호호청에서 나오고 뭐 여러 무덤에서 나왔는데 특히 무령왕릉에서 나온 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일단 손잡이 부분은 끝에 부분에는 이제 용봉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은 뭐 금실, 은실로 막 감아져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봐도 칠지도는 많이 가르치는데 네. 교과서에서 한두대도는 안 가르쳐요. 네, 이상하게. 그러게요. 제가 생소한 거 보니까 가르침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역사 또 잘하시는 우리 도현 씨도 못 들어보셨죠? 잘.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하게 그거를 잘 부각을 안 하는데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중국과는 또 완전히 다른 스타일들의 그런 한두대도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주대 박물관에서요. 공주박물관에서 그 환두대도를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복원 작업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받은 기념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어디서 꺼내셨어요? 환두대도의 환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칼 끝에 손잡이 끝에 동그랗게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둥글게 만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장식용. 이게 한두대도가 있으면 여기 한번 줘보세요. 네. 이게 따끈따끈합니다. 이게 끝에 있으면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그 지금의 지반현 쪽에 가면 중국의 만주에 12호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구려 무사가 적군을 잡고 한두대도를 손에 들고 이렇게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끈을 매달았고 손에다 한번 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끈을 매달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는 여기다 손을 감아가지고 칼을 또는 놓치지 이제 않기 보통 위해. 걸고 다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 왜냐면 그 고분벽화에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아마 추측을 해보건데 그런 용도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야 또 귀한 물건을 또 네. 직접 또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제 칠지도
한두 대도 네. 또 다른 명검들 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전호도라는 것이 있대요. 그 조선 태조가 사용했던 검이고, 그러니까 거의 고려 말 그때 만들어진 그런 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어도. 전호도. 뭐 신라 경주 계림로에서 출토된 것 중에 이제 페르시아 단검도 있죠. 아, 예, 예. 그런데 그때 이미 그 신라와 페르시아가 네. 교육을 했다고 볼 수 글쎄 있는 말입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 아, 저는 근데 계림로에서 발견된 그 황금 보검이라고 하죠.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발견됐냐 했더니 도로공사하다가 네네네. 그런 그 경우가 땅을 팠는데 되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러다 14번째 무덤에서 이 지금 보검이 나와가지고 지금 학계에서는 그때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몰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밝혀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또 뭐 이제 검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또 검무라고 그래서 화려한 검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검무 중에 황창이라고 하는 황창랑이라고 하는 신라의 이제 랑이니까 보통 신라는 화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황창랑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제 백제로 건너가서 백제 왕을 이제 검무를 추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그 뒤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시대에 고려 말에도 뭐 이첨이라는 분이 쓴 작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동국 여지 승남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현종실록에 보면 그 검무를 왕 앞에서 추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왕이. 예. 좀 위험하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황창 검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고 후대도 계속 전승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선 후기 되면 이제 그 기녀들이 추는 그런 검무가 또 있죠. 네. 기검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아주 아름답게 이제 그 칼을 휘두르는. 그러면서도 왜 보면은 항상 보면 왕을 막 죽일까 말까 이런 거 보잖아요. 예.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추다가 어떻게 그리고 또 살고 왕의 호위무사가 와서 탁 맞고 같이 춤을 추면서 같이 맞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막는 건지 진짜 이게 막 같이 춤을 추는 건지 네. 그 위험한 걸 왜 자꾸 앞에서 보려고 했을까요? 짜릿짜릿한가 보지. 예, 건무가 그죠? 아, 그 보고 싶어요? 아니요, 안 보고 싶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건무 예. 실제로 뭐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다들. 네, 없죠. 저는 제가 직접 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는 못 여기서 추고. 거절할게요. 네, 여기서 추면 예. 누구 하나는 네, 잘려 나갑니다. 아, 동엽 씨가 네. 또 현장에 다니셨고. 자, VCR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검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 같아요, 여기. 여기야, 여기. 아, 진짜 뭐 하고 있어요? 검법을 배우기 위해 동엽 씨가 찾은 한 연습실. 그런데 검법이라기보다는 무용에 가까운 춤사위가 펼쳐지고 있는데 춤추고 있네, 춤추고 있어. 검법 배우러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저분이 하여튼 높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면. 이번에는 칼을 이용한 동작들을 선보이는 단원들. 바로 우리 전통춤의 하나인 검무 동작이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아유, 선생님. 네. 혹시 제가 찾고 있던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잠깐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동엽이 왔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사실 선생님 검법 뭐 배우러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제대로 오셨는데요? 제대로 왔어요? 네. 검법이 들어가 있는 네. 혹시 신윤복의 쌍검대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었죠? 네.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예, 기생분들이 그게 계셨군요. 바로 이 밀안검무예요. 아, 예, 예. 제가 또 그쪽 고향이거든요. 아, 그쪽 그러세요? 동네예요. 네네네. 아, 제대로 찾아왔네. 미랑 건무. 네. 제가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아, 배워봐도 되는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검무를 배우기 위해 의상부터 갖춰 입는 동엽 씨. 모자의 종류인 전립을 쓰고 자, 선생님 빨리. 긴 조끼 형태의 전복을 입는 것이 검무의 기본 의상이다. 이것도 세게 합니까? 아니요. 아, 이거 좀 괜찮습니까? 어떻게 좀 폼이 납니까? 딱딱딱 착착착착착. 역시 탐구대원답네요.
본격적인 건물을 배울 차례. 내려 배기와 올려 배기 등이 가장 기본 동작으로 이때 칼의 움직임이 원으로 회전하는데 밀양 건물의 동작 속에는 마치 태극선을 그리는 듯한 음양 태극의 원리가 담겨 있다. 네, 놀아서 막으세요. 이 손을 막아야 돼? 이렇게. 이제 알겠다. 자, 해볼게요, 다시. 배전선으로 막으세요. 네. 그리고 돌아서 배전선으로 막으세요. 어디서 위에서 막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는 또 다시 배세요. 그리고 네. 막고. 요걸로 또 배세요. 밑에 걸로. 그렇지. 거기 초퇴 막으세요. 후퇴하면서 배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네. 이게 이거, 무에도 네. 보통 이제 쌍검보에 있는 네. 검술 동작이에요. 하나.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밀양 건무. 오늘 배운 동작들을 단원들과 함께 맞춰보는데 잘했으니까 저. 네, 상당히 잘하고. 잘한 겁니까? 선생님, 저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아주 잘하셨는데요. 네.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춤을 추셔도 되겠어요. 동엽 씨를 제자로 인정합니다. 밀양 건무에 네.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건무들이 있지만 밀양 건무는 무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막 공연이 있을 때나 건무 축제 때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나 이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중에 밀양 건무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대단하세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밀양 건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정말. 저도 남자치고 작은 키는 아닌데도 예. 네? 갑자기 남자치고 작은 키는 아니에요. 칼이 길어 정글 아닙니까 우리 선배? 칼이 길어 보여서. 칼이 너무 길어 보이는데 무겁지 않아요? 그랬구나. 칼이 엄청 긴 거 살짝 제가 들기에는 무겁더라고. 이게 어떻게 여성들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도영엽 씨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 저희가 건물을 또 보네요. 화면으로 봐서 다행입니다.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예. 마음만 뭐 제 마음에 안 든다. 어. 발 앞에서 건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무시무시한데 실은 저희 앞에 지금 이 엄청난 케이스가 놓여져 있거든요, 관장님. 혹시 이거 준비해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물건이 들어있는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케이스 안에 우와. 와, 이야, 와, 이게 멋있다. 검의 종류가 검이네. 네 자루를 오늘 준비해 왔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시대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시대순으로? 와, 환두대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무량루 환두대도 복원할 때 네. 이제 한 자루를 더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환두가 일체형으로 돼 있죠. 일체형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환두대도가 되게 두 종류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요만큼을 만들어서 따로 붙였다는 설도 있고 네. 일체형으로 돼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칼이나 뭐 부적장의 칼들은 아까 보신 그런 화려한 환두를 네. 뒤에다 리베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병사들의 칼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된 거죠. 어우,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렇죠. 네. 칼날 조심해요. 조심해. 이게 지금 칼날이 들진 않잖아요. 아예 들진 않아요. 네. 완전히 세워놓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문양들이 막 네. 있습니다. 근데 칼자루랑 일체형이면 손잡이도 그냥 이 채로 아니죠. 지금 여기다 이제 나무를 대고 이제 여기에 끈 같은 걸 감습니다. 예. 네. 음식 은실을 막 감아놨고.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 모양도 다 두드려서 만드시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환두대도. 아까 저 신라 시대의 명검. 뭐 백제나 백제, 뭐 이런 데 백제, 많이 가야 삼국시대, 오고 삼국시대 많이 나와요. 명검.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 확실히 무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이건 이제 그 고궁박물관에 있는 네. 이제 주칠 완자문 한도라는 거를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이거는 날까지 다 세워놨고요. 장식까지 다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오, 야, 칼 끝에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이 이렇게 무늬가 아까 있어요. 이제 아까 보신 요 라인이 이제 그럼 이 칼들은 누가 쓴 거예요? 군인들로 군인들이 보시면 다 돼요.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 그 실록에 보면은 환도의 규격을 어느 정도 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길질 않았어요. 네. 뭐 그 당시 분들이 키가 크질 않았으니까 네. 좀 그렇게 일본도나 이런 데 비해서 네. 길이가 많이 길질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를 환도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두 개의 고리 사이에 네. 끈을
껴가지고 요런 걸 하나 붙였어요. 고리. 이게 환입니다. 이제 네. 아, 그래서 고리가 있는 예, 거군요. 그래서 예. 이 칼을 이제 앞으로도 차고 뒤로도 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고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돌아가게 거예요? 만들었죠. 아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 그래서 여기서 고리가요. 마음대로 옮겨. 이 고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큰 칼들을 그냥 차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차고 아, 다닌다고 좀더 하더라고요. 편리하게. 네. 나머지 두 자루도 그건 이제 이거는 정말 장검인데요. 예, 벌써.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예. 제가 조금 길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철로 저희가 제작하고 어우, 예. 칼끝이 저를 향하고. 오. 저기 상서로운 것입니다. 어우, 예. 이거는 이거는 이제 조선 말기에 네. 그 대원군이 가졌다는 칼을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이요. 예. 흥선대원군의 호신도라고 불리는 칼인데 네.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늬가 무늬가 다른 굉장히 무늬가 멋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탄소의 함량이라든가 성분의 함량이 다른 쇠를 네. 겹겹이 싸서 네. 붙이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야, 반지의 제왕의 반지 마냥 이걸 갑자기 쥐면은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주 들어. 근데 무늬가 야, 진짜 저희가 정말 명품 제대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실은 칼은 명검이 있으면 그것을 잘 쓰는 그렇죠. 검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흔한 말로 칼잡이죠. 예. 제 아는 형이 늘 저한테 너는 칼날이 될 것이냐, 칼자루가 될 것이냐 늘 물어봤거든요. 예. 지금 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칼날로 살고 있습니다. 칼날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을 정말 훌륭하게 잘 썼던 무사들. 네.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계셨죠? 여러분들 예전에 역사 공부하실 때 이자겸의난이라고 네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예, 고려시대 그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당시에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척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척준경이 이자겸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다음에 나중에 고려 인종이 척준경을 설득해서 이자겸을 제거하게 하고 뭐 그랬다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인종 이전에 이제 그 인종의 아버지가 예종이고 예종의 아버지가 숙종이거든요. 고려 15대 왕인데 숙종 때 여진족하고 이제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뭐 별무반이라는 이제 특수부대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종 때는 여진을 정벌해서 뭐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과정에 척준경이 중심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윤관 장군 뭐 들어봤지만 윤관하고 이제 오연총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장수가 17만에 우리 별무반을 일으켜서 동북구성을 축조하거든요. 여진 예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는데 이 윤관 장군하고 오연총 장군이 그 적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어요. 8,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이제 가다가 매복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갔던 휘하의 병사들이 다 죽고 진짜 한 10명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오연총은 화살에 맞고 윤관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쫘르르 나타나는 거죠. 척준경이. 결사대를 데리고. 그래갖고 이제 다 적군을 막 물리치고 그 장군을 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관 장군이 척준경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터 너와 나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겠다. 넌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막 해줘요. 그 유명한 척준경이라는 무인이 있었고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고려사 절호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십니까? 고려사 열전에 이 정도로 적어놓을 정도면 척준경은 우리가 이자겸에 난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 정도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검객이었던 거예요. 검사였던 거죠. 야, 이게 야사로 나올 만한 얘기인데. 고려사 열전에 척준경 열전이 그대로 나와요. 이 정도면요 사실 삼국지의 조자룡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두를 품었던 조자룡을 능가한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십니다.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엄청난 인물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발이 넓기로 척씨 혹시 주변에 척씨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게요. 잘 없네요. 어딘가 또 잘 계시겠죠 후손들이. 혹시 또 다른 또 검객 없습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무예도부 통지라는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그 쓰여지게 된 이유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제 너무 임진왜란 때 참담함을 우리가 많이 맛봐가지고 그 무예도부 통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정조 때인데 정조 때 백동수라는 이제 그런 검술가가 주도가 돼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이 그 무예도부 통제에는 검술에 관한 게 많아요. 독법과 검법에 관한 게. 그 백동수라는 인물이 상당히 그 검술에 조예가 깊은 그리고 이 책을 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해외 인물을 해외 인물이요?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14세기 독일 지역에서 중세 독일이겠죠. 그때 검술로 이름을 떨친 요하네스 리히테나워라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 동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술의 어떤 장점들을 취합해서 본인만의 독특한 그런 검술을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후대에도 일종의 길드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더 후손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한 200~300년 동안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유럽을 다니면서 이렇게 검술을 배웠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그 도장깨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찾아가가지고 예. 거기 또 짓밟아주고. 예. 상대방을 제압한 뒤 칼로 치고 찌르고 베는 우리 전통의 검법을 발전시킨 무예도 보통지. 정조 때 편찬된 이 책은 이론 위주로 만들어진 다른 군사 서적들과 달리 전투 동작 하나하나를 그림과 글로 해설하고 있어 무예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따라하기 쉽게 간행됐다. 특히 칼의 길이도 명시되어 있는데 칼날 3척 3촌에 칼자루 1척, 즉 총 길이가 약 110cm에 이르는 긴 길이로 이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 우리의 검이 달라진 것이다. 전쟁 이후 외국의 검술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발전시킨 조선. 재빠르게 회전해 적을 깊게 파고들어 베거나 찌르고 또 섬세하게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는 등 조선만의 특화된 검법이 발달했는데 이는 외세의 침입에 맞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조선인들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칼잡이들이 있고 이런 무사들이 있으면 그 칼을 만드는 대장간이나 아니면 대장장이도 되게 뭔가 어떤 대우를 많이 해줬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대장장이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느냐를 보면 신라의 석탈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원래 박혁거세가 이제 건국자고 그다음에 이제 남해 차자홍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리 이사금이라는 사람하고 탈해, 유리와 탈해가 서로 이제 누가 왕이 될 거냐. 그때 이제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왜 쓰냐면 그때는 이빨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서 떡을 이제 깨물어서 유리가 이빨이 좀 건치라 그랬는지 이빨이 많아가지고 이사금이 된 거고 탈해가 못 되거든요. 탈해가 이제 나중에 4대가 되는데 그 석탈해와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석탈해가 이제 그 신라의 되게 높은 관리의 집을 빼앗고 싶어서 자기가 소송을 건 거예요. 여기 옛날에 내 집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집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되찾아야겠다. 그랬더니 증거가 너의 집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그랬더니 석탈해가 그 전에 이미 숫도라고 그다음에 숯을 집 뒤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대장장이었는데 지금 집을 파보면 그런 게 나온다. 그래? 한번 파봤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야 맞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네. 야 너 집 왜 줘? 이렇게 탈해가 그렇게 집을 뺏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영웅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아니 알박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장장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걸로 봐서 야 고대로부터 원래 대장장이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 그게 뭐 창피하거나 이런 직업이 아니었구나. 근데 오히려 그런 시대로 오면서 좀 천시받고 좀 이렇게 하층민 뭐 평민이긴 합니다만 원래 수고검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민보다도 하층이거든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던 근데 거죠.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라 시대 때 대장장이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고 그거를 도깨비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깨비요? 그 당시에는 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불꽃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게 마치 우리가 구전적에 나오는 도깨비를 연상한다 해서 그 불꽃이 막 팡팡 튀고 튀고 막 그 무기를 무기를 만들어내고. 만들고 하니까 야 뚝딱뚝딱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 뚝딱, 뭐 나라 뚝딱. 그러니까 참 보면 고구려 고분 중에서도 이제 오해분이라는 고분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사호묘나 오호묘에 보면 그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재륜신, 재륜신을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만든 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다음에 대장장이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 고분뼈가 주인공으로 그려놔요. 네.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야, 근데 어떻게 조선 시대 오면서는 유교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유교 겁니까? 영향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선비로서 유학을 하는 사람만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쭉 변하면서
정말 전투용 무기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이제 물건이 돼가는 것 같아요. 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지금도 우리 예,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사하는 칼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삼정도를 하사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삼정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도였는데 지금은 검으로 주는데 이제 장성 진급되면 준장이 되면 이제 청와대 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칼을 가지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뭐 주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준장 진급자들에게 주기도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장성급이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소장, 중장 이렇게 진급할 때마다 거기다 이제 분홍색 수치를 이제 매달아 줘갖고 손잡이 끝에 칼은 한 번 주고. 네, 그렇죠. 한번 주고. 그거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매달아서 이제 달라야 되니까 계속 그때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이렇게 장군들에게 칼을 하사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칼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끈끈한 의리, 네. 약속 네. 이런 아주 중요한 또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칼의 기원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아주 고유한 또 아주 우수성이 뛰어난 그런 칼의 재련법 여러 가지 종류들까지도 알아봤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 전통을 계승하고 계시고요. 또 칼을 재련하고 계시는 우리 관장님으로서 칼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조선. 건설, 엔지니어링, 반도체가 다 철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의 DNA를 가진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세계 우리가 10위권 안에 우리가 훌륭한 경제를 이룬 네.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철 좀 들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철 좀 많이 들어라. 너는 철의 DNA가 없니? DNA가 없니? 철 좀 들어 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멋진 마무리를 저렇게 철없는 멘트로 예, 관장님 아무쪼록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오늘 교수님께서는? 저는 철이라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별이 그 내부에서 핵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뭐 그런 조금씩 원소가 무거운 쪽으로 가다가 최종적으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의 한계가 철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사용하는 철은 이제 그 커다란 별이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거나 폭발을 해서 우주 공간으로 그 철 원소가 흩어진 게 다시 지구에 모여서 또 선생님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칼로 변한다는 그 과정 전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답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과학의 가치를 탐구하는 한국사 과학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